안녕하세요. 비욘드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토요일세시 정형외과 전문의 이대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무서운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인생에서 쉽지 않은 과제가 있는데요. 살이 안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살을 뺄 수 있을까? 그리고 뭐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다이어트는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하는 다이어트랑 접근 방식이 많이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경 소장님이랑 얘기를 하니까 제가 어르신들한테 무리한 말을 많이 했었다는 아주 반성을 많이 하게 돼가지고요. 오늘 소장님을 모시고 그 연세가 드신 분들이 특히 성별이나 나이와 성별 다 다이어트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내분비적인 내과적인 지식이 상당히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또 그 진상 환자 모드로, 진상 보호자 모드로 제가 좀 괴롭혀 드리는 시간을 오늘 또 가져볼까 합니다. 근데 네. 제가 좀 많이 무서워하긴 합니다, 소장님은. 많이 혼날 것 같아요. 이상한 소리 하면 많이 혼날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제가 혼나면서 개그를 하는 방식으로 오늘 방송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진짜 어디서든 항상 하고 싶어 하는 주제거든요. 왜냐하면 TV에 뭔가 의학 정보가 있으면 그 정보는 젊은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 건강에 관심이 생기게 되는 게 보통 정년퇴직 하신 이후다 보니까 잘 맞지 않는 걸 해서 오히려 더 큰 병이 생겨서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 나이와 성별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특히 이제 50세 이후의 분들은 어떻게 다이어트와 관리를 하면 좋을지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 50대에도 사실 다이어트는 제일 좋은 게 안 찌는 게 사실 제일 쉬운데요. 일단 대부분 찐 상태에서는 이제 결국에는 안 찌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시면은 일단 삼시세끼를 7시 반, 12시, 6시 이런 식으로 딱 정해서 먹고.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네. 그게 신화란 얘기가 있던데 원래 하루에 3끼를 먹는 게 우리나라 쌀 소비를 증진하기 위해서 한다는 저는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서요. 네. 꼭 우리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은 조선시대 하루에 2끼밖에 안 먹었다는 얘기도 있고. 맞아요. 좋은 포인트. 누구는 하루에 한 끼 먹어도 1일 1식해서 장수한다는 사람도 있는데 왜 하루에 3끼 먹어야 되는 거죠? 네, 좋은 포인트인데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사람들은 2끼만 먹었는데 그때 사진을 보면은 진짜 고봉밥이에요. 그러니까 한 400g 정도 먹었고요. 우리는 지금 이제 210g 정도 먹는데 중요한 거는 그 옛날 분들은 적게 먹었지만 일찍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이제 소식을 할 때에는 그거를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그 변동이 너무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끼를 먹으라는 거는 우리 몸이 요거를 적당히 나눠서 먹는 거, 규칙적으로 먹는 거. 물론 이제 2끼로 규칙적이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이 제일 어려워하는 건 일종의 기계이기 때문에 변화가 너무 심한 거를 항상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고 면역 에너지도 많이 들고 그래요. 그래서 뭐든지 이제 규칙적이신 게 가장 좋고요. 저희 환자분 중에서도 제가 뭐 어르신들 새벽에 일찍 나가시면 중풍 걸리는 경우 많아서 조심하세요 이러지만 저희 환자분 중에는 20대부터 지금 80대까지인데 매일 아침 5시에 수영하시는 분 계세요. 이런 분들은 상관없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하던 거 정말 규칙적으로 잘 하시던 분들은 괜찮은데 이제 막 관심이 생겨서 갑자기 할 때는 이제 가장 기본을 먼저 생각하는 게 좋다.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이 좀 안 찌는 분들의 특징이 간식을 잘 안 먹어요. 오늘 원장님이 저한테 간식을 주는데 과자 2개를 주고 둘 중에 고르라고. 그래서 간식을 일단 먹지 않아요. 그래서 원장님 생각해서 2개 다 뺏고 싶었지만 네, 하나만 받았습니다. 절대 안 줄 겁니다. 그 다음에 몸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에는 앉아 있을 때도 그래요. 상당히 바른 자세로 앉아 계시고요. 배에도 힘이 이렇게 들어가고 근데 보통은 되게 편하게 앉아 있으면 그걸로도 에너지 소비가 덜 돼서 이 체중이 또 잘 유지가 되고 더 찌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똑같은 집안일을 해도
굳이 다 깨끗하게 설거지하고 수건도 예쁘게 개고 뭔가 이렇게 빠릿빠릿하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그런 분들이 살이 좀 안 찌긴 해요. 제가 네. 한마디 보태면은요.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바른 자세는 편한 자세랑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맞아요. 바른 자세는 지속 가능성이 높은 자세,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척추에 힘이 적게 떨어지는 자세가 바른 자세지 편한 자세랑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편하게 있으면 목이 좀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편한 자세가 바른 자세일 거랑은 완벽하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밸런스가 중요한 거지 편한 자세는 별로 건강에 안 좋습니다. 네네. 근데 보니까 이 바른 자세를 조금 덜 힘들게 유지하려면 결국에는 등의 근육이 좀 있어주고, 그래서 그 코어 근육이랑 등의 근육이 좀 있어줘야 목이랑 허리에 부담이 덜 가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뒷부분에 또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사실 살 빼는 게 20대, 뭐 10대 이때는 그냥 굶으면 돼요. 한 2, 3일 굶으면 되는데 어쨌든 넣는 걸 적게 넣고 많이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안 먹고 계속 뛰는 거, 이런 것도 공복에 유산소 운동하고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문제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50 이후에 다시 다짐을 하고 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면은 살은 빠질지 몰라도 다른 데를 다치거나 아니면 다른 병이 생기거나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이제 한동안, 지금은 이제 거의 이게 아니라고 알려졌지만 지난 한 40년간 학계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있었어요. 비만의 역설이라고. 비만한 사람이 생각보다 오래 살고 뼈도 더 튼튼하고 그 다음에 심장병 있는 사람도 괜히 살을 뺐더니 더 빨리 죽더라, 뭐 이런 연구들이 계속 나와서 이제 비만의 역설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아닌 게 밝혀졌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 비만을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비만의 그 지표로 체중을 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체질량 지수를 재는데, 사실 비만의 원래 정의는 지방이 많은 건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체중으로 재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는 근육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뒤에 말씀드릴 거고요. 우리나라에 제일 많아요. 마른 비만. 보기에는 날씬한데 알고 보면 지방이 많은 분들, 여자분들 많이 계시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당뇨도 잘 생기고 척추도 무릎도 다 다른 분들보다 더 안 좋고요. 그래서 보통 뚱뚱해야지 허리가 안 좋다는데 저는 왜 허리가 이렇게 아픈가요? 이렇게 물으시는 어르신들 계시는데, 지방만 확인해 보면 거의 비만 수준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튼튼한 비만도 있어요. 아마 원장님은 튼튼하시니까 이 비만으로 내가 너무 인정했나? 이게 웃으면서 매기시는 거죠, 이거? 역시 말하다 무서워요. 네, 제가 절대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튼튼한, 그러니까 뭔가 체중은 좀 나가 보이지만 튼튼한 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체중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상적인 정의는 지방이 많은 건데요.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지방이랑 근육을 같이 측정할 수밖에 없어서 생기는 결과일 뿐이에요. 그래서 비만의 역설은 없고요. 우리나라 이제 문제가 보면은 가장 최근 데이터가 이제 2019년 전 국민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건데, 여자분들은 20대에 비해서 50대, 60대가 되시면 2배 분들이 이제 비만이 되세요. 그냥 허리둘레는 3배 이상 비만인 경우가 늘어나고요. 남자분들은 이제 워낙에 20대부터 비만이신 분들은 쭉 비만을 유지하고, 근데 다만 남자분들의 문제는 고도 비만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게 또 문제예요. 그래서 2009년이면은 10년 전이거든요. 10년 전이랑 이제 2019년 사이를 비교하면은 그 비만의 단계가 있는데요. 고도 비만인 사람들이 지금 3.7배 정말 많이 늘었어요. 그게 약간 의료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제 질병 부담으로 나중에 나타나니까 되게 주의하고 있는데, 10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났을까? 10년 동안 우리가 유전자가 바뀌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생활 습관이 뭔가 많이 바뀐 거죠.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식사 문화, 그리고 이제 그 사이 먹방, 뭐 이런 문화들 때문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요, 서양 사람들이랑 우리랑은 신체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님이 연구한 데이터인데요. 서양 사람들이랑 우리나라 사람 비교를 했고요. 한국인이 이제 서양인에 비해서 췌장의 크기가 작고 그것뿐만 아니라 췌장 안에 지방이 더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그 기능도 더 떨어져 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기능이죠. 여기서는 호르몬이 나오는 거니까요. 소화 효소가 나오고 또 인슐린이 나오는데요. 인슐린 분비 기능이 거의 36.5%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서양인들처럼 많이 비만이 된 다음에 당뇨가 생기지 않고요. 마른 당뇨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중년 이후의 다이어트에는 제일 중요한 게 요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지고 있고 떨어져 있다는 거를 알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사실은 이제 뭐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는 이유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에 가장 밀접한 지표로 나와 있는 게 두 개인데요. 하나는 엉덩이 근육이에요. 그러니까 하체 근육이고 또 하나는 악력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되게 중요한데 특히 이제 사지 근육량이 적은 사람들은 그 치명적인 병에 걸릴 위험이 상당히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이후에 50세 이후에 무리해서 다이어트를 잘못하시면 근육이 많이 빠지고 그래서 더 큰 결과가 안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요거를 주의하셔야 되고 또 우리나라는 여자분들이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요게 이제 20살부터 100살까지 요 그 아래가 이제 나이고요. 세로가 이제 근육량인데요. 요 앞에가 이제 지방, 그다음에 뒤에 요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사지 근육량, 팔다리 근육량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이 팔다리 근육량이 근육의 기능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근감소증이 없다 이런 거를 보는 지표로 쓰는데 보통은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한 30살쯤까지는 근육량이 쭉쭉쭉쭉 늘었다가 서서히 떨어져야지 정상이에요. 전 세계 다 그래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그래요. 유일하게 우리 남한 여자들만 피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WHO에서는 사우스 코리아 걸들 이 청소년 여학생들을 경고했는데요. 학교 프로그램에 체육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 정말 운동 안 하는 걸로 1등인 나라예요. 그래서 근육을 키울 틈이 없는 채로 가는 게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근육은 떨어지게 되는데 최고점도 찍지 않은 상태로 나이가 드니까 50세 이후의 여자분들이 더 많은 병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육을 지금이라도 이제 좀 키워 놓으시면 좋겠고요. 결국 다이어트는 먹는 거랑 운동이 제일 중요한데 요거를 하나씩 얘기를 해볼게요. 결국에 이제 에너지를 만드는데 에너지를 만들어서 쓰고 남으면 저장되는 게 살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살로 되는 거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술 뭐든 많이 먹으면 다 살로 가요. 그러니까 고기도 단백질이지만 많이 먹으면 살로 갈 수 있어요. 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네. 술 중에서 어떤 술이 칼로리가 낮나요? 알코올 도수와 칼로리의 관계. 주로는 비례 관계죠. 왜냐하면 예. 이제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이 보통 증류수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소주나 아니면 요런 애들은 이제 칼로리가 좀 적고요. 칼로리가 제일 센 거는 이제 곡주. 그러니까 맥주랑 막걸리. 그러니까 그래서 도수가 높으면 오히려 칼로리는 낮네요? 낮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퓨어해지니까. 오호. 네. 그래서 알코올은 별로 이렇게 칼로리가 많지 않나 봐요. 칼로리는 많은데요. 예. 많고 다 지방으로 가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게 특별히 맥주나 막걸리는 더 많은 걸로 돼 있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 술로 먹는 칼로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저기 아토님이 질문 중에 제가 이게 되게 들은 말이 있어요. 되게 맛있는 건 왜 다칼로리가 높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유튜브를 봤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맛을 표현할 수 있는 숫자가 있다면 그건 칼로리다. 정말 제가 그 얘기 듣고 정말 감동했습니다. 그분을 정말 사랑합니다. 근데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그런 거를 안 먹고 이제 신선한 거 재료 위주로 먹다 보면 또 다른 맛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가공향, 그 다음에 이제 그 밀가루가 주는 맛있는 거에 너무 이제 중독되면 칼로리랑 비례해서 갈 수밖에 없는데, 네. 그분이 맛에 대한 유튜브셨습니다. 네.
본업에 충실하신 건데 어쨌든 저는 저의 본업에 충실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든 적당히 먹으면 살이 안 되는데요. 술도 내가 먹을 수 있는 적정 음주량을 넘어서면 걔네들은 다 살이 돼요. 모두 지방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 다이어트 방법은 진짜 많아요. 그냥 생으로 굶는 것도 있고 원푸드 다이어트도 있고 시대별로 유행하던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탄고지, 그 다음에 저탄, 고단백, 디톡스, 간헐적 단식 뭐 많은데 20대든 뭘 해도 그냥 세게 하면 다 빠지지만요. 중년 이후에는 여기서 저탄, 고단백 정도만 많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거는 굳이 하셔서 건강을 망치지 않으셔야 되고요. 왜 고단백 식사를 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냐? 중요한 건 고단백 식사를 하면 이제 포만감이 조금 오래 가서 내가 이거 다이어트 해야지 신경을 안 써도 간식도 덜 먹고 그 다음 식사까지도 그 사이에 주전부리를 안 해요. 그리고 저절로 나도 모르게 움직임도 더 많아지고 자세도 더 바른 자세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소모되는 에너지도 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일단 포만감이 많이 유지돼서 배고픔이 주니까 생각 없이 먹게 되는, 보통 간식은 여기 보이니까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먹게 되는 게 좀 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은 우리 몸이 정말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소화하고 흡수하는데 오히려 돈을 좀 써야 돼요.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어서요. 이 식사에서 만들어지는 열, 그러니까 이거를 소화 흡수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쓰는 에너지가 있다 보니까 탄수화물, 지방 이렇게 같은 양 먹었을 때 단백질이 칼로리가 그러니까 더 낮아요. 이걸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근육인데요. 근육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초 대사량, 가만히 우리가 숨 쉬고 가만히 있을 때 필요한 에너지량인데요. 그게 이제 근육량이랑 비례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초 대사량을 높이거나 아니면 또 유지할 수 있으니까 이걸로 이제 에너지 소모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큰 노력을 하지 않아도 기운이 없으면 우리가 한 정거장 걸으면 건강에 좋다는 거 알지만 그렇게 안 되거든요. 계단을 뭐 2층, 3층 정도는 걷는 게 좋다고 알지만 잘 안 되는데, 그런 거 내가 해보지 뭐 이런 느낌, 이런 정도의 활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제 다들 이렇게 물어요. 그 고단백 식사를 하면 결국에는 탄수화물을 줄이란 얘기인데 적게 먹어서 그런 거 아니냐, 탄수화물을. 그럴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 단백질 섭취를 근데 확보하지 않고 탄수화물만 줄이게 연구를 해보면 그런 분들은 이거를 한 2, 3일은 유지할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하지는 않더라는 게 이미 밝혀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요거는 이제 식사 다이어트와 관련된 연구인데요. 사람들한테 처음에 식단을 줬어요. 그 식사 중에 15%가 단백질인 거를 주고 그 다음은 30%가 단백질인 거를 먹게 해서 쭉 여기까지는 아주 만들어진 식사를 주고 먹게 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럼 여기 보시면은 칼로리가 되게 높거든요. 2,400이니까 하루에 우리나라 한국인 권장이 이제 2,000kcal 정도니까 좀 적당히 많이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이제 그 다음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드세요. 대신 단백질만 무조건 먹는 거에 30%를 유지하세요. 이렇게 그것만 기준을 줬어요. 그래서 알아서 먹게 했더니 단백질만 유지하게 했더니 실제 사람들이 많이 못 먹어요. 그래서 칼로리가 이제 거의 한 700-800kcal 덜 먹게 됐다.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이제 저절로 체중이 빠진 게 관찰이 됐고, 그 다음에 배고픔,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요게 좀 돌아오긴 했지만 요거를 기억을 하셔서 뭘 먹을 때 단백질을 처음에 좀 챙겨 먹으면 내가 저절로 체중 관리하는데 조금 쉽게 할 수 있겠다. 이게 그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고기를 열심히 구워 먹다 보면 밥을 좀 적게 먹게 되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적게 먹게 되나요? 아니, 고기 안 먹을 때 밥 먹는 것보다 적게 먹는 거 같아요. 맞아요. 그 얘기랑 비슷한 내용을 그 내용이 논문으로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중요한 게 그 실생활에서는요. 그 밥 먹고 밥에 된장찌개 안 드시는 것만으로도 되게 살로 덜 갑니다. 고기는 먹어도 된다는 얘기네. 네, 근데 아까 말했죠. 많이 먹으면 뭐든 다 살이 되니까 적당히.
근데 이제 너무 단백질 막 얘기하면 내 콩팥 괜찮을까요? 다 이러셔요. 양이 많은 거 당연히 콩팥에 안 좋죠. 콩팥 기능이 떨어진다는 사실은 너무 유명하고, 그래서 자기 체중에 한 1.6kg 가면 이제 당에도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거의 이 자기 체중의 2.4에서 이게 얼만큼이냐면 운동선수들 먹는 정도거든요. 그러면 사구체 여가율이 실제 좀 떨어지는 게 확인이 됐고요. 근데 이제 50세 이상인 분들 대상으로 연구를 한 거, 요거는 이제 근감소증 관련된 연구인데, 보면 우리나라 분들 평균 50세 이상인 분들이 단백질 섭취가 하루에 본인 체중의 한 0.8g이면 잘 드시는 거거든요. 여자분들은 이것도 못 채워서 드세요. 근데 연구에서는 거의 그거의 2배 가까이 먹게 했더니 이런 분들은 걸음도 빨라지고 근육 양도 증가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노쇠의 지표에 그 걷는 속도가 느려지는 게 되게 큰 중요한 지표거든요. 그래서 저 단백질을 충분히 3개월 먹었더니 이런 효과가 있었고요. 그 외에도 대부분 1.2 이상은 드셨을 때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노인의학, 그러니까 뭐 60세 이상인 분들의 식사 이런 거에서는 대부분 단백질이 최소 1.0, 그러니까 본인 체중만큼 60kg이시면 60g은 먹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인 분들은 진짜 그거 잘 안 채워서 드시고 채소를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살짝 보태면은요, 제가 저 허리를 보니까 어르신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면요, 나이가 들면 살찌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노화라는 게 좀 의욕이 떨어지기 때문에 먹고 싶은 마음도 조금 줄어듭니다. 근데 네. 그 상태에서 건강을 위해서 채식 위주로 하시면서 운동을 또 하세요. 그러면은 몸이 견디질 못하세요. 그러니까 협착이라는 게 나중에 건강수명도 관련이 있지만 결국 어떤 거냐면은요, 근력이 괜찮을 때는 협착을 견뎌집니다. 협착이 견뎌지는 건데, 맞아요. 나이가 들면 협착이 훨씬 더 빨리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근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못 걷는 형태로 나타나시는 거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통증의 문제가 아니라 못 걷는 겁니다. 근데 환자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내가 아파서 못 걷는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다리가 마비돼도 걸을 수 있습니다. 근력만 괜찮으면. 대부분 근력이 전체적인 근력이 떨어지면서 못 걷게 되시는 거거든요. 통증 때문에 못 걷는 경우는 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통증 때문에 못 걷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우리 소장님 말씀해 주시면 저 활력 있게 전반적인 내 삶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식사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소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첨언을 하자면 그 야채 위주로 드시면 또 문제가요. 가스가 잘 생겨요. 그래서 또 더부룩하다고 약을 또 드세요. 그래서 속이 더부룩해서 소화제 드시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야채도 당연히 많이 먹는 게 좋은데 이게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정도를 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적당한 탄수화물과 단백질, 고기 반찬, 뭐 고기나 생선, 두부 뭐 다양하게 있죠. 이렇게 좀 골고루 드셔야 되는데 이 아주 유명한 연구가 있어요. 사람마다 혈당이 되게 다르다.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예를 들어 원장님이랑 제가 똑같은 양의 초밥을 먹어도 식후 혈당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높을까요? 소장님이 높을까요? 그건 뭐 확인해 봐야죠.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여성이고 저보다 조금 더 젊으시고 남성이고 제가 살이 많이 쪘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되나요? 혹시 지금 당뇨 뭐 아니요. 당뇨 전 단계 뭐 그건 안 해봤. 뭐야? 죄송합니다. 건강검진. 죄송합니다. 또 혼나고 있네. 네네. 아니. 예. 확률상 이제 말씀드리면 근육이 많으시면은 이제 거기서 먼저 조금 쓰는 게 있으니까 혈당이 떨어져 있는데 또 지방이 많으시면 또 높아서 요거는 개인차가 좀 있을 수 있고 전반적으로 설명되는 것 이상의 개인차가 있다는 게 이제 밝혀진 게 포인트예요. 근육량이 많으면은 먹어도 당이 많이 안 오른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복잡하군요. 그건 아니고 대신 운동을 하면 그러니까 몸을 에너지를 쓰면 그때 근육이 원래 요거 뒷부분에 말씀드릴게요. 예. 자료가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원래 다이어트 살 빼고 있는 거 내가 잘 빠지고 있나? 이게 보통 우린 체중계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오늘 지금 아침 먹고 잰다고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서 좀,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이제 실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게 먹는 걸 줄여도 스트레스 받거나 아니면 운동을 좀 적게 하거나 이러면 반영이 잘 안 돼서 이게 다이어트 별로 크게 도움 안 되는데, 저는 이제 병원에서 다이어트 환자한테 비만 관리할 때는 요거를 확인하는데요. 식후 혈당을 꼭 확인하도록 해요. 그럼 즉시성, 먹으면 바로 한두 시간 내에 이거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먹으면 내가 혈당이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그 다음부터 안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한 번쯤은 해보시는 거를 권유드리고요. 식사 후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원장님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포함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이제 어떤 식품이든 다 탄수화물이 들어있긴 해요. 그래서 이 탄수화물이 들어가면 가장 작은 단위, 쪼갤 수 없는 단위인 포도당으로 이제 소화가 되고요. 대부분 소장으로 흡수가 되고, 이 흡수가 되면은 피 속에 혈당이 올라가는 그 신호 때문에 췌장에서 인슐린을 많이 만들어요. 그러면 그 인슐린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피 속의 혈당이 높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다 뭐 간이나 근육이 주로 보관을 많이 할 수 있어서 다 보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손님 오면은 이렇게 빨리 막 옷장에 쓰레기 이렇게 짐 막 넣는 것처럼, 왜냐하면 혈관에 혈당이 높으면 요거는 중풍이나 심장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치명적인 게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간 같은 애들이 이제 지방간이 되면서 희생을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뇌와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희생을 한 거군요, 그게. 간이랑 근육이 희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문제는 혈당이 빨리 올라가야지. 빨리 올라가면은 우리도 일을 급하게 하면, 급하게 막 독촉을 하면 이게 뭐랄까 섬세하게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인슐린이 안 만들어도 되는 만큼보다 더 많이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그림을 보시면 혈당이 빨리 올라가면 빨리 떨어져요. 빨리 떨어지는데 정상보다 더 많이 떨어져요. 더 많이 떨어질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랑 느낌이 배고픔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너무 맛있는 거 드시면은 졸리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또 먹을 게 과자 같은 거 뭐 없나? 뭐 이렇게 라떼 같은 거 먹고 싶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졸린 느낌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중국 음식 드시면은 졸리지 않나요? 네. 그래서 갑자기 오늘 먹고 싶은데요. 저도 이렇게 다이어트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환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계속 침을 삼키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떡볶이 먹지 마세요 하는데 제가 막 침 삼키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때 혈당이 그리고 이렇게 빨리 떨어지는 애들은 다 간에 저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 지방간이 되고, 그게 안 되면 이제 뱃살에 저장을 하게 되죠. 근데 만약에요,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면 인슐린도 되게 정해진 규칙대로 일하고 한가하게 일을 하니까 아주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혈당이 너무 떨어지지 않게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배고픔도 별로 없고, 뭐 졸릴 것도 없고, 그래서 이 혈당이 많이 올라가면 저혈당도 잘 느껴요. 이게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요거는 제가 이제 제 스스로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연속혈당, 예전에는 이런 게 안 났을 때 저 아직 몇 년 전에 환자들한테 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찔러서 왜 우리 혈당, 당뇨 환자분들 확인하듯이 하는 걸 하게 했는데 그거 좀 많이 아프잖아요. 요즘은 이제 팔에 붙이는 연속혈당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해본 자료예요. 그럼 보시면은 뭘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요. 근데 이렇게 조금 올라가는 것도 있고 엄청 많이 올라가는 것도 이렇게 있죠. 저때 뭐 드셨어요? 떡볶이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떡볶이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 다음부터 떡볶이를 안 먹게 되더라고요. 아, 예. 네, 그래서 이 사람마다 다른데 환자분들, 다이어트하는 환자분들도 해보니까 어탕, 대표적인 게 어탕, 그러니까 주로 탕 요리도 그렇고 대부분 이걸 하고 나시면 찌개랑 국에 이 한식 먹는 게 혈당에는 되게 크게 도움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느끼시게 돼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환자분은 이제 음료에서
버블 한때 되게 유명했던 이제 흑당 라떼나 뭐 이런 것들이 혈당 완전 피크 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조금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아이스크림 먹었는데 생각보다 안 올라가서 아 그러면 내가 이런 종류의 음식을 먹고 싶을 땐 그래도 아이스크림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도 얘랑 컵라면이랑 비교했더니 떡볶이가 더 많이 올라가서 이런 탄수화물 먹고 싶을 때는 차라리 컵라면을 먹어야겠다. 오늘 저녁에 컵라면이랑 떡볶이를 같이 먹는. 실험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실험한답시고 먹고 싶었던 거 다 먹어봤어요. 평상시에 절제하던 것들, 뭐 짜장면, 짬뽕. 그래서 온갖 면 종류. 되게 행복하셨겠는데. 너무 행복했죠. 계속 지금 연구 중이라고. 면 연구소라고 그때 친구들이 저한테 면 연구소라고 그런데 이때 보니까 이거를 그래서 제가 환자한테 적극적으로 처음에 한 번은 꼭 하게 하는 게 본인이 느끼시면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느끼는 게 운동하면 얼마나 이게 잘 떨어지는지 한번 경험하시면 밥 먹고 1시간쯤 됐을 때 꼭 운동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움직이는 게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은 이 근육을 유지하고 더 잘할 수 있으면 좀 늘리는 게 좋거든요. 나이가 되면 근육이 늘 수 있나요? 이렇게 물으시는데 이 세포 개수가 늘지는 않더라도 더 통통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낀 지방들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근육 양은 늘어요. 세포는 뭐 이론상 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가 한 가지 뭐 첨언을 드리면은요. 네네. 보통 환자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노화를 거꾸로 갈 수는 없는데요. 기능적인 향상은 가능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운동하고 어떻게 식사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언제나 그 과학적으로 알려진 것에서 가장 이상적인 생활 형태나 가장 이상적인 운동을 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상적인 기준에 맞출 정도의 우리 이경 소장님이 얘기하신 식사하시고 뭐 어느 정도 운동량을 저번에 이동 선생님으로 걷기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이상 신체 활동을 유지하고 이상적인 식사를 하면은 몸에 활력이 더 생기고 기능적인 향상은 거의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늙는다고 노화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관리를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 엔젤님께서 이 연속 혈당 측정기 의료기기 파는 데서 해줄까요 하시는데 이제 일단은 의사가 처방을 하고요. 병원마다 다른데 간호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 데가 있고 의료기에서 설명해 주시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의사 선생님한테 문의를 같이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아까 탄수화물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쭉 말씀드렸는데 인슐린이 이제 혈당을 간이랑 근육으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간이랑 근육이 포도당을 어떻게 가지고 쓸까 요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탄수화물의 집합체,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10원짜리를 모아서 500원을 만들듯이 같은 동전인데 조금 더 큰 단위 탄수화물이지만 조금 더 상위 단계의 화폐인 글루카곤으로 만들고요. 이걸로 이제 만들고도 남으면 지방으로 이제 바꿔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글루카곤 형태로 많이 있으면 지방으로 덜 가겠죠. 요게 좋은데 이게 간이랑 근육만이 글루카곤을 만들어서 보관할 수 있는데요. 간은 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퍼센트는 제일 많이 보관하는데요. 7%까지 저장이 가능한데 간의 무게가 무한정 늘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최대량이 한 100g 정도의 글리코겐이 저장되고요. 근육은 퍼센트는 낮지만 근육은 남자 같은 경우는 몸의 절반이 근육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양인들은 거의 한 500~600g이 글리코겐 저장되고 우리나라도 거의 한 400g, 여자분들 좀 적고 남자분들 조금 많겠지만 그러니까 보면 간보다는 근육이 4배 이상 글리코겐으로 저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근육이 어쨌든 잘 활발하면 지방으로 좀 덜 저장할 수 있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요거 뭐 그래프 이런 건 다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얘기는 간은 혈당이 높을 때 일을 잘해요. 그러니까 혈당이 높잖아요. 여러분들 뭘 많이 먹어서 혈당이 너무 고혈당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근육으로는 잘 못 들어가고 간이 그거를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혈당이 적절히 유지될 때는 근육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게 친화력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근육은 보시면은 요 그래프를 보여주시게 하면은 좋은데요. 이게 이제 그 가로축
가로축이 PD님 요 화면에 요거를 좀 보여주시게. 네네. 여기 가로축이 이제 포도당 혈중 포도당인데 요 앞에가 90이고 여기가 180 우리나라 단위로 하면은 밀리그램 퍼 데시리터인데요. 혈당이 정상 범위 즈음에 있을 때는 근육이 포도당을 더 많이 가져가요. 근데 혈당이 이제 밥 먹고 보통 160 이상 되시거든요. 이러면은 근육은 잘 일을 못하고 간이 더 잘해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고혈당이 되는 순간 다 간만 일을 하고 걔는 지방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혈당을 천천히 올라가게 하시면 근육도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다. 네, 제 간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엄마, 죄송합니다. 저 한자단자서 말하는데 죄송합니다. 부모님은 좋은 간을 주셨는데 이제 제 간이 좀 운용을 잘 못. 제 간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그래서 그 마라토너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운동을 쭉 열심히 하고 그 근육을 많이 쓰고 나면 근육에 글리코겐이 싹 빠져요. 그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들을 좀 먹어서 근육이 많이 그거를 다시 가져갈 수 있게 점점 더 글리코겐을 더 잘 저장할 수 있게 훈련을 하거든요. 근데 이때 운동선수들이 라면 먹고 이렇게 안 해요. 왜냐면 혈당이 빨리 올라가는 거는 근육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는 복합탄수화물을 먹으면 근육도 늘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사실 이제 다이어트에 관련된 호르몬은 뭐 아주 유명한 것들이 있어요. 렙틴, 그렘린 뭐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20, 30대에 적용되는 이론들이고요. 중년 이후에는 이제 이 테스토스테론이나 에스트로겐 같은 성 호르몬이 변한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보통 이제 20대에 거의 최고치고 서서히 떨어져요. 아까 말한 대로 우리 몸은 뭔가 서서히 변하는 거는 그래도 좀 적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서히 떨어지니까 남자분들 중에는 급격히 어떤 뭐 이제 보통 이론상으로 남자분들도 50세 이후가 되면은 그 테스토스테론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증상이 나타난다고 돼 있지만 그게 뭐 체지방을 엄청 저장하고 고도 비만이 갑자기 되고 이런 일은 안 일어나요. 근데 여자분들은 보통 여성은 이제 보통 20대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맥시멈이 아니고요. 한 35살쯤이 맥시멈이에요. 그런 다음에 15년 정도 지나면 갑자기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급격한 변화가 되게 크고 급격히 떨어지는데 문제는 에스트로겐은 지방을 어디다 저장을 하냐면 엉덩이랑 허벅지에 저장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내 옛날을 생각해 보면은 20, 30대 때 그래도 통통해도 보통은 그래도 뱃살보다는 엉덩이랑 이렇게 몸매가 좀 잡혔는데 폐경이 된 다음부터는 살이 찌기 시작하시면 뭐 가슴이나 엉덩이나 허벅지 이런 데 안 쪄요. 다 배에 쪄요. 남성형 비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부에 쌓이는 게 그게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중년 이후에는 인슐린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성분들은 에스트로겐이 없어져서 이 다음부터 쌓이는 거는 다 배에 쌓인다는 거를 꼭 기억하셔가지고 근테크, 근육을 어떻게든 늘려가지고 인슐린을 잘 덜 일하게 하면서 글루카곤으로 저장하는 양을 늘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든 좀 절약을 해야 되는데 탄수화물을 갑자기 식후 혈당이 갑자기 많이 올라가는 음식을 드시면 그게 다 살로 갈 수 있다. 요거를 이제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질문들이 좀 있어서 한 번씩 김기종님도 제 간이 불쌍합니다. 이렇게 원장님의 네네. 일단은 김기종님이 그 김종국 그 연예인 남성 호르몬 그때 안 그래도 그 검사했던 거 한동안 이슈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뭐 그때 무슨 루머들이 막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걸로 밝혀졌고 근육량이 이제 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데이터를 뭐 제가 분석한 건 아니라서 정확히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요. 그래도 좀 높은 편인 것 같았고요. 엔젤님께서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요. 반대 상황이세요. 사실 엔젤님은 50대 중반이신데 오히려 이제 살이 빠졌는데 그게 빠진 정도가 예쁘게 빠진 게 아니고 이제 저체중으로 가면서 이제 외모가 너무 말라서 문제가 된다. 살찌고 싶지만 또 혈당이 걱정되고 당뇨 전 단계 고혈압
정단계라서 더 먹을 수도 없다. 이분이야말로 단백질 섭취를 잘하고 저는 어디다 돈을 쓰기를 권유드리냐면 헬스장에 가서 근력 운동을 좀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자 PT 선생님한테 배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남자 PT, 젊은 남자 PT 선생님들은 5, 60대 여자분이 근육이 얼마나 없는지 상상을 못해요. 그래서 뭐든 막 할 수 있다고 막 하나 더 막 이러는데 그러다 보면 다치시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뭔가 재활이나 이런 거 좀 공부하신 PT 선생님 아니면은 좀 여자 선생님, 그리고 저는 환자분한테 말할 때 좀 깐깐해 보이는 여자 PT 선생님한테 하면은 이렇게 매의 눈으로 근육을 보시고 좀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엔젤님은 근육이 늘면 통증도 덜하고 당도 좋아질 거고 그 다음에 혈압도 잡힐 거라서 그거를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보태면은요. 네.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헬스장 같은 운동하실 때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왜 다치는 거냐면 밸런스가 안 맞아서 다치는 거거든요. 코어 근육은 쉽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맞아. 거죽 근육들 위주로 헬스에서 운동을 하게 되는데 코어 근육은 안 올라가는데 거죽 근육이 열심히 운동하면은 몸이 부서질 것 같은 느낌이 나서 곧 중단하시게 됩니다. 보통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 걷기를 그러니까 너무 떨어지신 분들은 걷기부터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근데 걷기가 왜 도움이 되는 거냐면 저 원래 걷기를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그거 말고도 걷기 기능이 뭐가 있냐면은 제가 육상 마라토너 하시는 분이랑 같이 한번 얘기를 할 생각이 있는데 결국 코어 근육 자체가 호흡과 연관돼서 하체를 쓸 때 생기는 거거든요. 하체를 쓰면서 코어 근육이 올라가야 되는 거여서, 그러니까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근력이 너무너무 낮으시면은 단전호흡부터 하시는 게 맞고요. 호흡 훈련부터 해서 코어를, 기본적인 코어를 어느 정도 만드시고, 그 다음 단계로는 걷는 양을 어느 정도 늘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이걸 하면서 우선순위가 있는 거지, 뭐 하나를 하고, 하나가 완성돼야 꼭 다음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성 있는 운동 순서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단전호흡, 호흡이 첫 번째고요. 네. 그 다음에 걷기 하면서 아랫배에 힘주면서 걷는 거고요. 그 다음이 근력, 껍데기 글로벌 머슬을 기르는 근력 운동. 요 정도 순서로 운동을, 이거를 내가 많이 약하면 호흡에 더 중점이 있으면서 다른 걸 하셔야 되고요. 내가 코어가 어느 정도 괜찮은 것 같으면은 그래도 호흡 운동은 약간 하시면서 그 다음 근력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균형 있게 가야지, 이게 어디 한 군데가 무너져 버리면은 오래 지속 못 하시고 다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게 보니까 그 포인트를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냥 무작정 걷는 걸 열심히 하시면 바른 자세가 안 된 분들이 열심히 걸으면 걷고 와서 발바닥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약간 이렇게 구부정하게 열심히 걸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전에 이제 단전호흡도 좋고 저는 필라테스도 권유드려요. 그래서 원래 필라테스가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재활을 하는 운동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조금 다르게 들어오긴 했지만 그 필라테스를 하면서 코어를 좀 잡고 근데 필라테스를 굳이 막 오래 기간 하실 필요 없고요. 한 3개월 이내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코어 잡는 운동 하시고 걷기도 하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톰님께서 그 간헐적 단식 질문하셨어요. 16대 8, 5대 2 다양하게 있는데 어떤 걸 더 추천하냐고 말씀 주셨는데요. 오리지널 간헐적 단식은 이제 1대1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다 굶고 그 다음날 한 끼 먹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렵고 그래서 나온 게 5대2.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 이틀을 굶고 5일을 이제 조금 먹는 거죠. 이게 더 효과가 적죠. 어쨌든 적게 먹는 게 효과는 좋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50세 이전의 분들이라면 5대2를 해서 좀 뺀 다음에 16대 8로 갈아타고 16대 8은 이제 16시간 동안 안 먹고 8시간 동안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하다가 내 목표 체중에 도달하면은 이제 12대 12 이런 식으로 유지하시는 거고, 다만 요것도 이제 중년 이후의 분들이 너무 무리해서 하시면은 단백질이 충분히 못 들어오는 것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들이 있어서 이런 경우는 그냥 지금 오늘 말씀드린 저탄수화물 고단백 다이어트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해피님께서 간헐적 단식을 해보셨는데 이게 먹는 시간에 계속 먹는, 그러니까 16대 8이면은 그 8시간 동안 계속 먹게 된다고. 요때도요, 고단백 식사를 딱 하시면 그 다음에 좀 덜 먹을 수 있고요.
만약에 50세 이전이신 분이면은 저탄고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방 함량도 높여서 드시면 더 좋고요. 대신 저탄고지는 1년 이상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살은 빠질지 몰라도 콜레스테롤 수치와 동맥경화는 더 심해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기간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엔젤님께서 물은 먹은 만큼 소변이나 땀으로 다 나오나요? 하루에 소변을 몇 번밖에 안 볼 때도 있어서 물은 쓰고 남는 거를 내보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루 종일 음식을 안 먹으면 소변도 안 보면 안 되죠. 그럼 노폐물이 안 나오는다는 거니까 그 소변은 보시게 되는 거고요. 물도 다이어트에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연세 드셔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세포의 70%는 물이잖아요. 그래서 물을 내가 소변을 조금 보면 아, 물 먹는 게 부족하구나 인지하셔야 되고요. 지금 엔젤님 아까 말씀드린 되게 마르신 체형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물까지 안 드시면 나중에 어떻냐면 이 갈증을 느껴지는 감각세포도 좀 기능이 떨어져서 내가 갈증이 나도 갈증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면 이제 한여름 이럴 때 좀 큰 사고가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엔젤님이 이제 이어서 질문 주셨는데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이 있다고 밝혀졌죠. 그 비만균이 있는 걸로 나와서 그러니까 똑같은 걸 먹어도 아까 말한 대로 혈당이 다른 원리가 그거를 대사하는 장내 미생물의 분포가 다른 것도 있다고 해요. 근데 그 미생물의 분포를 결정하는 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먹는 음식에서 오는 거라서 물만 그러니까 유난히 살이 안 찌는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현대사회에선 좋죠. 옛날에는 되게 안 좋았겠죠. 노동 물만 먹어도 살이 찌게 하는 균이 있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른바 그냥 표현하기를 옛날에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 나는 물만 먹는데 살이 왜 이렇게 찌냐 이런 말을 하시는데 사람마다 같이 먹어도 살이 찌는 사람이 있고 안 찌는 사람이 있더라. 그 원리를 이해하는 거에 아까 말한 식후 혈당이 사람마다 되게 다르더라. 똑같이 먹어도. 근데 이거를 이제 이스라엘의 연구소에서 밝혀낸 건데요. 요거의 원리가 그 사람의 대장에 살고 있는 장내 미생물의 영향이 크다 이렇게 설명했고요. 이거를 이제 일반 분들한테 설명하기 쉽게 의학자들이 물만 먹어도 살을 찌는 사람들한테 사는 균들이 있더라. 그 균을 그 비만균이라고 하고요. 근데 실제 물만 먹어도 진짜 물만 먹었는데 살이 찌진 않죠. 이때 하는 명언 있잖아요. 여러분이 뭘 물처럼 먹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그런 말 하는데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계신가 보다.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비슷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네. 비타민도 많이 먹으면 살이 찌나요? 하는데 요건 열량을 만들어내는 영양소가 아니죠. 비타민은 이 에너지를 대사하는 데 필요한 조효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타민만 먹으면은 이 에너지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JP님께서 편의점에서 간식 이거 좋은 자세네요. 영양 성분표를 보시나 봐요. 근데 당류, 포화지방, 나트륨, 콜레스테롤. 최대한 피해야 하는 것은 당류랑요. 이 탄수화물에 두 종류가 있어요. 당류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식이섬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트륨 있는데 당류와 나트륨, 그 다음에 트랜스지방 요 세 개를 좀 잘 확인하시면 질문이 좋습니다. 있습니다. 백설탕이랑 초콜릿이랑 뭐가 더 안 좋나요? 초콜릿이 그나마 낫죠. 네. 그래요? 네. 대신 초콜릿은 다크 초콜릿. 86% 이상 다크 초콜릿은 그러니까 이 다크 초콜릿 자체에 있는 카카오가 뭐 어느 정도 뭐 항염증 효과, 항산화 효과가 있다고 돼 있으니까 어차피 드실 거면은 근데 이제 백설탕은 아주 뭐랄까 미세하게 아주 정제를 다 한 끝판왕이잖아요. 설탕, 그다음에 밀가루 이런 거는 얘네는 무조건 먹으면 아까 그 그래프처럼 혈당이 피크 치고 바닥 치고 이렇게 되는 애들이에요. 그거를 우리 뭐 영양학에서는 당 지수, 당 부하 지수 이런 걸로 계산을 하는데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공이 똑같은 건 그런 밀가루랑 설탕 이런 거는 혈당을 빨리 많이 올리긴 합니다. 그리고 또 엔젤님께서 당뇨약은 최대한 늦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식후 혈당이 이제 200 넘을 때가 있고 식전 혈당이 100에서 120 나온다. 식전 혈당이 100에서 120이면 이제 당뇨 전 단계신 거거든요. 원래는 식전 혈당이 100 미만이 되셔야 되는 거고 방아혈색소도 5.6 밑으로 나와야 정상이신데 지금 6.0 정도 나오시니까 딱 당뇨 전 단계시네요. 당뇨약은 최대한 늦게 먹는 게 이 말 자체는 맞지만요. 내가 먹어야 되는 사람인데 안 먹는 거는 아주 바보 같은 짓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뇨라는 거는 우리가 당뇨를 치료하는 거, 혈당을 낮추려고 노력하는 거는 아까 우리가 간이랑 근육이 희생하듯이 혈당이 높아서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뇌출혈, 뇌경색, 그리고 심장병 이런 이제 아주 중요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큰 병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당뇨약을 먹을 때가 됐다고 들으시면 오히려 드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제가 임상으로서 비슷한 얘기를 설명할 때가 많은데,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의학적 지식을 접하시면요, 원인과 결과를 바꿔서 생각하시는 맞아요. 경우가 많아요. 네. 원인과 결과를 바꿔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뇨가 안 생기게 관리가 잘 돼야 된다는 거지, 약을 억지로 안 먹어서 원인과 결과를 섞어버리시면은 사악한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언젠가 원인과 결과를 섞어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보통 의학적 지식을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이해하시다 보면 그런 오류를 많이들 범하세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드실 정도 아니니까 이 당을 결국에는 관리하는 게 근육을 키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엔젤님은 어쨌든 근육을 잘 키우는 거에 초점을 맞추시고, 아직은 당뇨약 먹을 단계는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먹을 때가 되면 그래도 빨리 드시는 게 눈도 보호하고 콩팥도 보호하고 뇌도 보호하고 심장도 보호하는 거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드장님께서 갑상선 옆절제 수술 예정이시래요. 그런데 저하증이 온다고 해서 살이 많이 찌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갑상선 옆절제를 하고 저하증이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옛날에는 무조건 갑상선 암이 있으면 전절제를 했어야 됐었는데 요즘은 이제 작은 경우에 다 옆절제를 하시고요. 전절제 했을 때 이제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해 주시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좀 잘 안 되면 저하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옆절제를 하시면은 그런 일은 없고, 보통은 갑상선 호르몬 보충 없이 쭉 지내시고 나중에 한 70세 이상 되시면은 그때는 원래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갑상선 저하처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신데요. 그때 어차피 이제 수술하시고 나면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갑상선 호르몬, 그 다음에 갑상선 자극 호르몬 이런 거를 다 검사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거는 전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네, 그 다음에 초기에는 오히려 갑상선암 재발을 위해서 많이 낮춰놓거든요. 오히려 갑상선 기능 항진 비슷하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요거는 별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술 잘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너무 말 열심히 하셔서 제가 그러니까 가지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진료 보러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말을 너무 이렇게 조리 있게 아니 내용이 아주 풍부하게 말씀하셔서 진료를 받으러 가면 저렇게 설명해주면 가만히 저렇게 설명해주면 와 진짜 좋겠다라는 생각이 막. 가끔 환자분이 저 이제 그만 가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있어요. 제가 너무 붙잡고 말을 계속해가지고. 되게 좋은 지금 시간이 좀 지나도 너무 힘들게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방금 제가 방송 전에 소장님한테 승낙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근감소증에 대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해서 소장님이 다음번에 한번 같이 방송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네. 근감소증 제가 또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네. 환자분들한테 항상 하고 싶었던 얘기를 모아서 네,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시간 남았으니까 제가 빠르게 한 번씩 말씀드릴게요. 그 어흑님께서 스트레스, 그래요, 맞아요. 스트레스가 또 살의 원인이 되긴 하는데 이제 간식을 계속 찾게 되고, 저는 사실 열받으면 운동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어흥님 연세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게 처음 이런 거를 습관을 들이는데도 에너지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는 좀 저절로 돼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스쿼트 100개 뭐 이렇게 뭔가 정해놓고
100개 금방 이렇게 100개 아침에 하세요? 네, 아침에 와, 일어나서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하시고 틈틈이 화장실 가서 또 한 번 하고 이러면 아토님, 저는 공부가 가장 쉬웠대요. 아. 그거랑 비슷하다고 그러시는데요. 스쿼트 100개 그냥 하면 된다. 와. 무게 안 들고 그냥 맨손 스쿼트 네네네.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저는 처음 하시는 분이면은 이 플랭크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니야. 플랭크는 6초만 하셔도 효과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스쿼트는 세미 스쿼트가 좋고요. 네. 플랭크도 세미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완전히 그러니까 코어 무리해서 근육의 할 필요는 기본인 없죠. 것처럼 플랭크를 얘기하는데 코어에 그렇게 힘을 잘 줄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네. 많지 않기 때문에 플랭크로 바로 넘어가시는 것보다는 세미 스쿼트, 그다음에 스쿼트가 어느 정도 되시면은 그 다음에 고려할 수 있는 운동의 단계가 플랭크입니다. 운동의 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운동을 다 섞어서 밸런스, 그러니까 위상이 맞아요. 없이 운동을 하시면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예. 그 ALMAG 구사님께서 좋은 질문 하셨는데 이 스쿼트 자세가 진짜 중요해요. 질문에 스쿼트 잘못하면 허리 힘줄 늘어나나요? 근데 스쿼트를 잘못하면은 다리 약간 골반이 삐뚤어진 것처럼 이제 아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발에 힘 주는 것도 발꿈치에 잘 주셔야 되고 무릎도 튀어나오면 안 되고 이게 주의사항이 많아서 처음 하실 때는 혼자 하시지 않기를 소장님 말씀하신 운동도 진짜 잘하실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진짜. 존경합니다, 선생님. 뭐 말을 잘 못하겠어요. 네. 아, 그리고 이제 또 질문이 KDFJ님께서 20대 후반이시래요. 피 검사가 매우 좋았대요. 가공식품을 먹으면 피로감이 너무 심해지는데 떡볶이 같은 거 그래서 식단을 바꿔보려 하는데 바꾸시면은 닭가슴살, 현미밥 뭐 이렇게 드시는데 또 채소, 과일, 삶은 닭가슴살, 현미밥 좋은데요. 좋은데 한 끼라도 소스도 없이 근데 한 끼라도 이렇게 먹는 게 장기적으로는 안 좋을까요? 아니요, 좋죠. 좋고요. 지금 여기서 포인트가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드레싱이나 소스 이런 것도 이제 칼로리 보통 여러분 그 왜 샐러드바 되게 네. 유명한 데 가면은 칼로리표 있거든요. 거기에 그 주는 요만한 통에 이렇게 들어있는 드레싱이 있어요. 그거 칼로리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밥 한 공기 칼로리예요. 이거 뿌리면 추가되는 게. 그러니까 이 드레싱 없이 다이어트를 한다고 샐러드를 먹는데 드레싱을 막 이렇게 뿌리면 그거는 차라리 햄버거 먹는 게 나아요. 제가 재밌는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네. 제가 라면을 먹을 때 밤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라면에 무슨 짓을 하냐면요. 라면을 끓인 다음에 계란을 하나 넣고 치즈를 한 장 넣고 네, 그리고 라면은 한 개죠? 라면 한 개. 네, 뭐 세 개 이런 거 아니죠? 계란 하나, 치즈 하나, 거기다가 참치캔 하나. 오. 그걸 넣고 거기다가 스팸을 잘라서 넣어가지고 끓여 먹거든요. 이 중에 뭐가 제일 나쁠까요? 뭐가 제일 밤에 먹는 자체가 제일 나쁘죠. 대답할 가치를 못 느끼시는. 아침에 먹으면은 괜찮아요. 네. 예. 네, 어떻게든. 근데 이제 좀 양이 많은 게 좀 그렇네요. 네. 아침에 드시면 좋겠습니다. 오! ALMAG님 그 정답 말씀하셨어요. 국물이요. 건더기만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스팸 하니까 생각나는데 미국 사람들이 제일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프로에 다뤄진 건데 한국 사람들이 스팸을 명절 선물로 준다. 되게 귀한 음식처럼 다룬다. 거기는 그게 약간 정크푸드의 상징 같은 거라서 이게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게 원래 정크부터 2차 세계대전 때 맞아요, 공중에서 맞아요. 뿌린 거잖아요. 네, 저는 네. 2차 세계대전에 있는 사람들이랑 친해지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일단 네, 질문이 많기 때문에 이 질문 되게 잘해 주셨는데 면 요리를 드시면 KDFJ님께서 뭐 떡볶이나 짜장면 이러면 마취총 맞은 것처럼 졸리다. 이게 특별히 이분은 이거에 대해서 혈당을 소모하는 거가 대사적으로 잘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식후 혈당을 한번 보고 나면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 먹고 싶으면 1인분을 다 드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차라리 뭐 이렇게 정식으로 나오는 사이드로 나오는 우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드셔서 조금만 드셔야지 이걸로 한 끼를 다 채우시면은 졸리고
또 이게 더 나이 들어서 살로 가고 그럴 수 있습니다. 졸린 게 좋아서 저는 행복해지면서 졸린다고 생각하는데 행복해지는 건 아닌가요? 행복해질 수도 있죠. 배불러서 행복한 거니까. 근데 이제 KDFJ님은 그게 싫은 느낌인 거잖아요. 사람마다 그 느낌이 되게 다른데 내가 막 뭔가 이분은 그 느낌이 싫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또 졸려도 좋겠다 하는 날은 저런 거 먹으면 안 졸리잖아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질문이 건강을 위해서 한식조차 안 먹고 과일, 채소, 현미밥이 한식입니다. 그래서 세 끼 먹으면 염분 부족 이런 일은 거의 없고요. 왜냐하면은 과일과 채소에 나트륨이 충분히 들어있어요. 그래서 원래 저염식하는 분들도 그래도 나트륨을 안 먹을 수가 없는 게 과일과 채소에서 오는 나트륨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한 끼 저렇게 먹는 거는 오히려 좋다고 생각하고요. 현미밥에 있는 순간 한식이죠. 그래서 근데 보통 지금 말씀하신 한식은 이제 찌개랑 국 뭐 이런 거 말씀하신 거죠. 그런 거 없이 드시는 게 오히려 건강 관리에는 조금 더 좋습니다. 그리고 당이 떨어지면 왜 그렇게 예민한지 특히 여자분들 약간 재밌게 다루는 영상들 보면 여자가 엄청 짜증내면은 남자친구가 이렇게 케이크 같은 거 주고 이렇게 달래잖아요. 그건 남자들이 동물적으로 압니다. 자기 보호를 위해서 내가 왜 이 고난을 겪고 있는지. 네. 미안하다 해도 계속 혼나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네. 공복이 되면은 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연료들 중에서 포도당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당이 떨어지면 그런 요구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예민해지고요. 또 한편으로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이렇게 무뎌진다고 해야 되나? 머리가 잘 안 돌아가게 되는 거죠. 보통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돌아가는 그 느낌? 이게 이제 적정량의 에너지가 들어올 때인데 사실은 뇌가 하루에 필요한 그러니까 포도당의 양은 밥 한 공기 정도긴 해요. 그러니까 되게 조금이긴 한데 어쨌든 갑자기 당이 이렇게 떨어질 때 신경이 예민한 원리는 그렇고요. 제가 꼭 김기종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보통 한 끼 이상은 드시는데 저런 일이 생긴다는 거는 갑자기 이 순간에 저혈당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보신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저혈당을 경험했다는 거는 이 직전 식사가 엄청 고혈당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먹고 나서 너무 마취총 맞은 것처럼 졸리다, 그 다음에 예민해진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는 그 전에 식사가 나랑 안 맞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피디님, 우리 조금 더 해도 되나요? 네. 네. 더 해도 되나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진짜 여기 백과사전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과사전, 아닙니다. 교수님은 다르시군요. 아닙니다. 이거 나온님이 진짜 좋은 질문 하셨는데 근력 운동 근육이 아프도록 해야 되나요? 어느 정도 무게로 해야 되나요? 이제 사람이 근육을 키울 수 있을 때 들 수 있는 무게 계산하는 방식이 있기는 있는데 제가 좀 더 쉬운 버전으로 말씀드릴게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운동을 해보고 근육 있는 데가 아프면 해도 됩니다. 운동을 했는데 관절에 근육이 별로 없는 데가 아프잖아요.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되게 심플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운동을 해서 근육통은 원래 참아도 되는 통증이거든요. 근데 근육통이 아주 물론 가끔씩 제 친구들 중에서도 여기서 횡문 랍도 그게 오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 좀 적고요. 일반적으로는 근육 부위가 아픈 통증은 참고 해도 됩니다. 근데 근육이 어디 있을까요? 움직이지 않는 통통한 데가 다 근육입니다. 자기 만져서 통통한 데가 아픈 거는 근육통이 생긴 거니까 하셔도 돼요. 근데 움직이는데 여기 쏙 들어간데 여기 아픈 거 참고 하면은 망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통한데 근육이 많은데 근육통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구별하실 수 있으신 분은 운동을 쉽게 하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하시던 분이 이게 근육통인지 관절통인지 구별을 못 하시면은 이제 사악한 결과가 오는 겁니다. 이게 가장 간단하고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깨가 아프거나 무릎이 아프거나 아니면 다리 올릴 때 이 사타구니 있는 데가 뭔가 이렇게 갑자기 아픈 느낌이 있거나 이런 거는 근육이 일을 하는 게 아닌 거고 이 견갑근 이제 이런 데 등 이런 데가 아픈 거는 이제 근육이니까 열심히. 근데 근력 운동을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진화의학적인 측면에서 우리 몸이 나이가 들어서 대사가 떨어질 때
우리 몸이 진짜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가 한정돼 있는데 이거를 어디에다가 쓰냐, 많이 쓰고 있는 데다가 투자를 해요. 근데 항상 쓰고 있는 게 심장이랑 뇌죠. 그래서 여기다가 쓰고요. 근육도 노동을 해야 되면 에너지를 들여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안 쓰는 근육은 점점 얇아져요. 그래서 특히 이제 75세 이상 되신 분들은 꼭 집에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뭐랄까 스트레칭 아니면 모든 관절을 확인하는 그 행위, 그 다음에 이걸 해야지 우리 몸이 아 근육을 얘가 쓰네 이렇게 해서 이 근육의 에너지를 계속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계속 써야 됩니다. 교수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네. 보통은 나이가 50세가 넘어가면 근육량이 줄어든다는 건 통계적으로 입증이 되어 있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러면은 그 통계적으로 근육 세포의 숫자가 줄어드는 건가요? 근육 세포의 크기가 줄어드는 건가요? 크기가 줄고요. 지방이 거기를 좀 채워요. 그래서 이제 그 MRI나 아니면 CT 이렇게 근육 사진을 보시면 다리 굵기는 비슷한데 색깔이 약간 검정색이어야지 근육이거든요. 막 흰색으로 이렇게 차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근질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지방들을 이소성 지방이라고 해서 있지 않아야 되는데 지방이 껴서 기능을 떨어뜨리기도 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제 생각을 좀 보태면은요. 결국 근육 세포의 개수가 줄어드는 건 아니라고 설명을 하시니까 결국 근육의 크기가 커지는 건 계속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큰 스케일로 봤을 때 통계적으로 나이가 들면은 무조건 근육량이 줄어든다라고 보는 거지 이 한 명의 개인한테 적용했을 때 그게 무조건 만고불변의 진리로 통할 가능성이 전 의사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긴 하는데 저는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연해요. 통계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이런 경향성을 가진다. 그러니까 보통 의사들이 환자를 교육할 때 하는 말이랑 나한테 적용될 수 있는 말이 꼭 같다는 게 꼭 같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의사들은 통계적으로 맞는 말을 기반으로 팩트를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나한테 커스터마이즈 된 통계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확률적으로 뭐가 유리하다는 뜻이니까 운동을 하시면 연세가 들어서 저는 근력이 늘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개별 개개인들은 생각하시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의사가 그렇게 전체적으로 하면 다 늘어요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운동하면 내 근력은 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 모두들 운동해보면 다 느끼십니다. 60 먹으신 분들도 운동하면 근력이 늘어요. 맞아요. 70 먹은 사람도 운동하면 근력이 늘어요. 근데 이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형태인지 아닌지는 약간 다른 거니까 운동하면 근력이 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방향성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괜찮아요? 네. 예, 괜찮아요. 아주 예. 좋은 정리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루엔텐님께서 많이 먹으면 찌는 줄 알면서도 왜 먹을까요? 이거 왜 그런 거 저도 궁금합니다. 되게 중요한 예. 건데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찌는 게 꼭 나쁜가? 이런 생각은 들어요. 전 좋아요. 네. 그래서 본인이 그거에 별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거죠. 이제 문제는 저희가 이제 의사 입장에서 이 찌는 게 찌는 걸로 끝나지 않고 다른 병이 생겨서 나중에 후회하게 될까봐 어느 정도 관리하라는 거지. 진짜 모든 사람이 정말 딱 맞는 몸을 만들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하는데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성형을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긴 하지만 이것도 약간 외모랑 관련된 거니까 말씀드리면 막 계속 뭐 이렇게 성형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에 안 들어서 또 하고 또 하고. 근데 그게 요만한 동그란 거울로 나를 보고 계속 보는데 사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보는 사람이 없어요. 나만 나한테 이만큼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교수님 미인에서 자세히 보고 싶습니다. 아니 맨날 저희 엄마 하는 명언 고등학교 때 맨날 뭐 머리 하고 있으면 아무도 안 본다고. 실제 아무도 남한테는 그렇게 관심이 없고 더 중요한 건 물론 실루엣이에요. 그러니까 실루엣이 건강한 몸매면은 좋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람들한테 좋은 표정과 말투를 가지고 지내는 게 더 스트레스도 덜 받고 교수님은 표정도 병에도 좋아 보이세요. 덜 걸리고. 네. 제가 한마디 드리면은요. 네, 운동을 할 때 살이 찌거나 살이 빠지는 거 둘 다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맞아요. 살이 쪘는데 활동량이 줄어든다 그러면 살 찌면 안 됩니다. 내 몸이 내가 살이 어느 정도 찌고 나서 내 활동량이 줄었다 그럼 살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찐 것 때문에 활동량이 줄어서 더 찌게 되는 형태로 가는 거거든요. 공이 그래서 눈덩이처럼 굴러갑니다. 살이 빠져서 활동량이 줄어들면 이것도 안 됩니다.
아파서 문제가 생기면서 내부에 문제가 생기면서 살이 더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운동량을 계속 하시게 되면. 그래서 이 활력이라고 그러니까 뭐 저번에 이경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활기차게 이렇게 하는 거 그 내 몸 상태 기본적인 내가 움직이고자 하는 의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내 자신을 스스로 관찰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저는 살은 찌고 있지만 아직 활동량은 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더 찌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제 활동량이 줄어들면 전 살 뺄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사실 그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끔 그런 거가 이제 사실 우리가 건강이 중요하지만 1번이 아닌 순간들은 많잖아요. 더 중요한 일들이 또 있으니까. 많죠. 자아실현도 있고 뭐 가족을 돌보는 것도 있고 다양하니까 우선순위에 이제 건강이 1번이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병에 걸리거나 이런 거니까. 그래서 항상 건강은 그래도 제가 항상 말하는 거 2번 정도는 항상 두고 조금씩 챙겨주시는 게 좋은데 요 다이어트도 똑같이 적당히 하는 게 사실 말이 쉽지 진짜 어렵긴 한데요. 이거를 내가 한 계절별로 이렇게 좀 확인해서 상태를 확인하고 조절해 나가시는 게 좋고 이거를 제가 스스로 좀 알고 있으면 좋다고 느끼는 계기는 여자분들은 이제 저는 건강검진 상담을 많이 했으니까 최고 연령이 98세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은 사실 이론상으로는 건강검진 할 필요가 없는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하실 정도로 건강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은 70대 되면 여자분들은 조금씩 이렇게 뱃살이랑 통통해지시고 남자분들은 되게 말라져요. 이게 여자분들은 뭔가 에너지를 쓰고 나면 이렇게 자꾸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남자분들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누워 있고 싶게 만들면 이건 체력이 안 되는 거니까 그때는 이제 뭐 간식으로 드시는 고구마, 빵, 떡 이런 거 이제 그만 드시고 오히려 이제 단백질 섭취를 좀 챙기셔야 된다. 요거를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이 포인트들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결국은 그 활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 활동성을 유지하기 제가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랑 이런 방송도 하지만 여러 운동하시는 선생님들이랑 같이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리워드가 그러니까 기쁨이 있어야 돼, 만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 자체 오래 살기 위한 것 자체도 목적일 수 있지만 뭔가 다른 목적이 있어야지 이게 즐거워야 지속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에서 기본적인 거를 하고 내 생활 습관이나 내가 그러니까 다이어트가 어떻게 보면 습관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습관이 되게 하려면은 어떤 식의 내 생활 패턴을 가져야 되고 어떤 운동을 내가 좀 좋아하는지 연세가 많이 드시기 전에 자기가 평생 할 만한 운동 한두 가지 정도들은 모두가 배워두시는 게 즐길 수 있을 만한 운동을 배워두시는 게 여러분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진짜 중요한 게요. 제가 이제 60대, 70대 정년퇴직 하시고 한참 좀 몇 년 지나신 남자분들 상담하면은 술을 좀 많이 옛날보다 더 드시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친구들이랑. 그래서 왜 그렇게 술을 드시냐고 하면 그거 말고는 놀 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이제 그 젊으셨을 때 일만 하셨던 분들의 슬픈 이야기이긴 한데 내가 뭘 즐길 수 있는지를 좀 만들어 놓으시는 게 운동뿐만 아니라 취미도 그렇고요. 그래서 근데 그게 좀 에너지가 들거든요. 술은 그래도 시작하기 쉬운데 다른 거는 어쨌든 좀 배워야 되니까 에너지가 드는 거라서 그런 걸 좀 젊으셨을 때나 아니면 에너지가 되실 때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나온님께서 평생 50kg를 넘지는 않으신데요. 근데 관절도 안 좋고 근데 그래서 운동하기는 좀 걱정되시는 것 같고 안 먹으면 손이 떨리고 안 먹으면 손이 떨리는 게 근육이 이런 캐파가 없으니까 이 혈당이 떨어졌을 때 잘 메워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데 근력 운동을 아까 말한 대로 조금 배우셔가지고 채우고 갔다 와서 좀 식사를 충분히 하시고 이게 지금부터라도 하시면 저희 우리나라에 그 75세 몸짱 할머니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50 넘어서 운동 시작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선례를 보고 쭉 잘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절이 좀 안 좋아도 대부분의 운동은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관절이 안 좋아서 운동량을 줄일 정도면 수술을 하든 뭘 해서 활동량을 맞아요. 유지하는 게 맞는 거지 아픈 걸 건네서 안 움직이게 되면 상태가 훨씬 더 안 좋은 쪽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일반 무릎 기준으로 무릎이 붓지 않으면 불편한 거 참고 운동하셔도 되고요. 거의 대부분 다 참아도 됩니다. 참아도 되니까 운동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무조건 좋고요. 1번칙이고요. 2번칙 해서 아프면 하면 안 되는 거지. 아플까봐 겁나서 운동을 맞아요. 안 하는 건 가장 사악한 결과를 부르게 됩니다. 그건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네. 예. 그리고 VHDYD님께서 얼굴살이 가장 빨리 붓고 가장 늦게 빠지는데 약간 마른 몸인데 얼굴만 그렇대요. 이제 이게 두 가지를 감별해야 되는데 얼굴만 붓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뭔가 먹는 약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게 있는지는 확인하셔야 되고, 이게 붓는 게 참 어려운 게 어린 친구들, 우리 아들만 봐도 살이, 얼굴살이 여기 붙어요. 여기 붙으면 되게 이쁜데 이렇게 붙으니까 나이가 들면 이게 이제 전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밑으로랑 이렇게 붙으니까. 그래서 얼굴도요, 운동하시는 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순환이 좀 안 되는 것도 확실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 스트레칭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혀 운동도 하시고, 이런 얼굴을 좀 관리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기종님께서 드레싱이나 소스도 영양 차이가 있어요. 소스랑 드레싱별로 들어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근데 거기 다 모두 당류가 들어있기 때문에 혈당을 좀 올릴 수 있는 거죠. 아까 칼로리도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확인하고, 만약에 다이어트 중이라면 골라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헐적 단식, JW님께서 간헐적 단식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던데, 규칙적인 세끼 식사와 배고프지 않으면 하루 한 끼나 두 끼 식사, 어떤 것이 더 다이어트나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이게 개인차가 되게 큰데요. 아까 말한 대로 50 넘으신 분이 새로 시작하시는데 간헐적 단식을 하시면 근육이 빠질 수 있어서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만약 50세 이전의 분이라면 해보실 수 있는데, 하루 한 끼나 두 끼 그 자체도 규칙적이어야 돼요. 어떤 날은 6시에 먹었다가 어떤 날은 2시에 먹고 이러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먹는 때에도 이게 먹어도 된다고 해서 그때 뭐 라면 먹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많이 먹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드시는 거가 뭐 2인분, 3인분 이렇게 먹으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끼 먹을 때 이제 그 원래 먹어야 되는 양을 지켜서 드시면 좋고. 제가 좀 사악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그 50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네. 만으로 50세입니까? 50대 중반 정도를 뜻하는 겁니까? 50대 끝까지입니까? 사람에 따라 차이가 되게 크죠. 그 예, 생리학적 나이인 거니까요. 예. 그래서 근데 보통은 여자분들은 그냥 정말 만 50세 아니면 폐경된 다음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예. 그런데 폐경도 어떤 분들은 폐경 후에 너무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고, 잘 모르겠는데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차이도 근육이에요. 보통 30, 40대 근력 운동 하셨던 여자분들이 폐경 이후에도 되게 편하시거든요. 제가 이런 환자를 너무 많이 보니까 제가 운동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네, 그냥 한마디 말씀드리면은, 보통은 그러니까 인간이 행복해져야, 우리 밥을 안 먹으면 슬프잖아요. 근육이 없어져도 슬픕니다. 보통 근육량이랑 우울감이랑 되게 관련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방도 너무 없으면 그렇지만, 그러니까 근육량이 좀 많으면은 사람이 좀 밝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우울하면 운동을 해보랄까. 보통 맞아요. 정신과에서 그런 정신과 의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정신과 의사를 뭐라고 해요. 그 뻔한 얘기를 왜 하냐고. 근데 그게 맞는 말입니다. 우울하면 운동을 하는 게 우울함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고요. 그게 여러 가지 면에서 사람이란 존재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의욕이 없고 우울하다면은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찾아보려고 노력하시는 거 되게 권장할 만하니까. 근데 여기서는 건강한 좋은 운동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속 가능합니다. 몸에 좋은 보약을 계속 먹을 수는 없잖아요. 네. 내가 좋아하는 걸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우울하면은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본인이 약간 우울감이 있으신 분, 이제 본인의 그 상태를 알거든요. 좀 뭔가 기분이 안 좋아지는 대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한데,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해서, 요 시점을 넘어가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집에만 있고 싶고, 사람 만나기 싫고, 이런 때가 오는구나를 미리 알고, 이때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이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저희 엄마 보면은 이제 저희 삼남매 있고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삼촌 다 모시고 살았거든요. 새벽 막
3시에 일어나가지고 아빠 도시락 싸주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본인이 이제 너무 힘들고 그러면은 이게 깔아지면 안 되는 상황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기분이 안 좋고 이러면 오히려 저희 엄마는 되게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딱 먹고 집 밖을 나가서 이제 운동, 산 등산도 하시고 이렇게 스스로를 좀 관리를 하세요. 그래서 이게 내가 이 시점을 넘어가면은 내 관리가 안 되겠구나 이거를 좀 잘 알고 계시는 것도 그러면 원장님 말씀처럼 운동을 선택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조기에 불을 끄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연장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러니까 재활을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가 많으니까 내가 어떤지를 인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상태에 대해서. 근데 이게 육체적인 상태, 정신적인 상태 두 가지에 다 해당하는 겁니다. 내가 기분이 나쁜지 좋은지 내 활동량이 많은지 적은지 그러니까 내 스스로 그걸 알면은 이게 굳이 병원에 갈 일이 확 줄어듭니다. 내가 내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의학 공부를 환자분들이 열심히 하시는데요. 문제는 안 아픈 이유는 어디도 안 나와 있습니다. 의학의 가장 큰 문제는 안 아픈 이유를 몰라요. 아픈 이유들을 찾는 귀납적으로 찾는 학문이기 때문에 연역적으로 인간을 설계하는 게 아니에요, 의학이. 그럼 아픈 이유밖에 쫙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럼 공부를 하면 할수록 불안해지죠? 그럼 아무 의욕이 안 생깁니다. 보통은 공부는 굳이 할 필요가 네네. 예, 보통은 그러니까 의학을 너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경민 소장님 설명 들으시면 충분히 공부하신 거니까요. 공부 적게 하시고 내가 내 상태가 어떤지, 내 기분이 어떤지, 내 활동량이 어떤지를 잘 판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거를 그리고 제가 연세 드신 분한테 많이 듣는 얘기인데 내가 늙었다는 걸 인정하셔야 되거든요. 내 나이에 맞는 평균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작년과 지금은 어떤지 이런 추세들을 자기가 잘 느끼시면은 자기가 오히려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집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더 많아지고요. 저는 그런 쪽으로 좀 접근을 해보셨으면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이제 저희 좀 재미삼아 하는 얘기긴 하지만 내가 이제 조금 그런 거 신경 쓸 때가 됐구나 느끼는 첫 번째 에피소드가 이렇게 발을 자꾸 잘 찧어요. 그러니까 손도 잘 다치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손끝, 발끝은 우리 감각 중에 이게 여기 있다는 거를 알고 있는 감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애들은 막 엄청 빨리 다녀도 발을 뭐 이렇게 모서리에 이렇게 탁 걸리거나 다치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자주 반복이 되면 그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상처가 나도 모르시고 어느 순간 보면 멍이 들어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내가 뭔가 이런 감각이 조금 떨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게 운동을 하면 조금 더 민첩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관리하시면 좋겠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게 뭐랑 관련이 있냐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문제가 있으면 아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나쁜 자극이 서서히 진행이 되면 통증을 잘 못 느낍니다. 근데 기능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착 같은 경우에 신경이 눌리게 되는데 그게 한순간에 눌리게 되면 거의 모든 사람 다 마비가 와야 되는데 그게 아주 천천히 진행하기 때문에 내가 통증을 생각보다 크게 못 느끼는 거예요. 이걸 못 느낄 수 있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되고 통증에 너무 노예가 되면 안 되고 통증보다 오히려 활력이나 기능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집중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내 기능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지 순환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보통 그러니까 의사들이야 환자들 고쳐야 되니까 그걸 연구하는 거고요. 환자분들은 그런 걸 연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은 내 기분이 어떻고 내 활동량이 어떻고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는지 친구랑 만나서 술이라도 한잔 하고 싶은지 내가 어디 날씨가 변하면 산책이라도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이 정신이 아니라 육체와 정신이 함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함께 움직입니다. 질문. 네. 정신이 먼저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말 이제 건강한 육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난다. 저는 건강한 정신에서 건강한 육체가 난다. 저는 제가 네. 니체를 좋아하는데요. 육체는 위대한 이성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생물학적으로 인간이 육체적인 지배를 받는 게 맞는데요. 정신적인 문제는 이게 뭐냐면은 배드 사이클을 나쁜 비저스 사이클을 되게 잘 그립니다. 내가 우울해지면서 가만히 있으면 편하게 느끼면 더 우울해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쁜 악순환을 고르는 가는 게 정신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는 정신적인 문제랑 육체적인 문제를 뭐 어떤 게 옳다, 나쁘다가 아니라 내 상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내가 아픈 거에 대해서 얼마나 하루에 많은 시간을 생각하고 있는지. 저는 환자분들은 이렇게 말씀드려요. 통증이 줄어들면 통증에 대한 걱정을 적게 하셔야 되는데, 통증이 줄어드는데 비슷하게 걱정을 하고 있으면은 그거 불안장애나 우울감에 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아픈 거 걱정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통증이 줄어들면 걱정을 적게 해야 되는데, 줄어든 상태의 느낌이 좀 다른 것 때문에 신경을 더 쓰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은 되게 생산적이지 않고, 그 시간에 그 신경을 쓸 시간에 내가 어떻게 하면 활동량을 늘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기본적인 운동을 더 많이 할까를 생각을 하시는 게 실제 환자분들한테는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네, 그 저도 일부 그러니까 하신 말씀에 이제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환자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릴 때 곳간에서 인심이 나거든요. 그래서 체력이 되시면 짜증도 덜 나요. 너그러워져요. 그래서 원래 좀 짜증이 많은 분들은 체력이 안 되는 분들이 많고, 체력이 안 되거나 내 능력 밖의 것을 계속 하고 있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체력을 키우는 거. 그러니까 오늘 좀 다이어트로 시작했지만 뭔가 되게 원론적인 얘기로 가고 있는데, 중년 이후의 다이어트가 결국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뻐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좀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하시는 다이어트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고려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속 가능한 몸의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다이어트가 필요한 겁니다. 네. 예뻐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멋져 보이려고 강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상태를 만드는데 어느 정도 체중 조절은 필요합니다. 네. 실은. 실제로 이제 그 바디빌더 세계 챔피언들은 60세 넘어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그 운동만 과하게 하시는 것도 건강에 해로워요. 그리고 먹는 것만 열심히 신경 쓰는 것도 건강에 해로워요. 그래서 그거를 좀 조화롭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되게 너무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이렇게 긴 시간 할애해 주셔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질문에 대답하는 거 보고 제가 좀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참 열정적이라는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되게 열정적으로 반응해 주시는 모습이어서 되게 원래 미인이신데 더 미인인 것 같아 보여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일기장에 네. 써야겠다. 얘기는 안 쓰죠. 과자 남은 하나 제가 뺏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을 안 돼요. 위해서. 예. 네. 오늘도 긴 시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고혈압 때문에 질문하신 분이 계셔서, 고혈압은 이제 뭐 다른 얘기겠지만 나트륨을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렇게 말하면 소금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해요. 일상적으로 보통 나트륨을 현대사회에서 안 먹으려고 노력하셨을 때 먹는 나트륨 양이 권장량이에요.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국물을 잘 안 드시면 고혈압은 어느 정도 조절이 잘 되고, 똑같아요. 고혈압도 관리하는 이유는 뇌출혈을 막기 위한 거니까 너무 고혈압이 있다고 약 없이 뭔가 해보시려고 하시기보다는 선생님이랑 상의해서 관리를 잘 하자. 이제 중풍이 안 걸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토요일 이렇게 많이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